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 백제 여기에 이제 앞서서 전신으로 있었던 부여에 대한 기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여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지역도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만 기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생략을 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가 존속했던 기간은 기원전 4세기에서 AD 494년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으로는 주나라 무왕 시기에 이미 부여를 동방의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숙신과 같은 나라들이 부여에 귀속되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격은 고리구왕이 건국한 예맥족의 국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강력은 북만주 일대, 송화강 일대, 또 길림성 이렇게 영향권 안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조 제1대 동명왕은 갑신년 그러니까 기원전 37년에 즉위해서 18년 동안 다스렸고 성은 고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한편 추몽이라고도 하는데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삼국유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부여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산해경에서는 불여지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문회자 그 시기의 발음을 보게 되면 부여는 본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부여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발음이 17부 중에서 각각 5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단옥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음 관계는 17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5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7부까지니까 6부도 있고 7부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또 밑에는 4부, 3부 이렇게 이제 돼서 1부서부터 이렇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5부로 이렇게 부자나 여자나 다 5부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발음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발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글자의 발음이기 때문에 한나라 때에도 이 발음이 고대의 발음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부라고 하면 이 4부나 이 6부는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부와 7부는 차방전 이래 해가지고 이것은 발음이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다른 발음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 4부나 6부 이것은 인척 관계에서 사촌과 같은 관계이고 이건 뭐 3부, 7부나 8촌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글자로부터 이렇게 부수가 바로 옆에 앞뒤에 있게 되면 이것은 같은 발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여할 때 5부 5부인데 여기서 이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여는 1부와 15부로 나뉘어집니다. 이 불이
11부고 이것은 15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해경에 있는 불려지고 갈 때 이것이 부여를 이렇게 발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글자죠. 여기서 1부 계속 나가가지고 15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치면 사돈의 팔촌도 안 되는 그런 관계로서 이 산해경에 있는 불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에서 부여 이래 해가지고 이것은 발음이 같습니다.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오부 이래 돼서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의 글자를 보면 연나라는 북으로부터 오환 및 부여와 이웃하고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 그리고 진원과 교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익을 얻은 주체는 뭐냐 하면 한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나라 시기에 제후국이었던 연나라는 북으로부터 오환 및 부여와 이웃했다. 즉 부여는 적어도 한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서에서 보면 부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루 할 때 부는 사부고 루도 역시 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여가 오부이기 때문에 사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루는 바로 그 부여와 같은 발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할 때도 이것도 역시 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여와 같은 발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러한 우리의 문헌에서는 부여 이렇게 발음을 하고 기록을 이 본래의 글자에서 손수자와 먹을 식자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다시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발음만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면 이 부여는 바로 앞에 여기 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여와 같은 발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산해경에 있는 이 부여, 이거는 오늘날의 발음은 같은 것 같지만 적어도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발음은 전혀 다르게 발음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고름을 이렇게 제구해서 이 부여에 대한 그 본래의 발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나라 정월달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하늘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막연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으로부터 아시아의 역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조선을 개국하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시조 되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역사 사실과 맞는 그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수대전에 보면 무왕극상, 해동제의, 부여지속, 개통도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고 부여에 속한 해동의 모든 나라와 길을 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했을 때에 해동에 있는 나라들은 부여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질서가 이 해동 그쪽에는 이렇게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여는 그때만 해도 상당한 강국이었고 따라서 이 어떤 정치적 변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여는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대단한 강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무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벌써 부여는
성립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나라, 전한이 성립되고 부여가 성립되기 직전에 부여가 성립된 것처럼 기원전 4세기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실제 역사와 너무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실제 역사는 기원전 4세기고 그 이전부터 존재하긴 했으나 그것을 왕을 칭할 만큼의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해동의 모든 나라가 부여에게 속했다. 그리고 무왕이 상나라를 꺾고 난 이후에는 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그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무왕 때에 부여는 무왕에 앞서서 벌써 어떠한 그 나라의 그런 존재가 이렇게 인식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부여의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 언제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후한서에는 음누는 옛 숙신의 나라다. 한 나라가 일어선 이후에 부여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일어선 이후에 음누가 자신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여에게 신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논점을 얘기한다면 부여의 기원이 기원전 4세기냐 아니면 무왕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대 글자, 고대의 금문, 이것을 보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 정자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서 표현한다면 알자왕 이렇게 되겠죠. 아래 자손으로서 또 아래 자식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상, 희, 조 해서 삼신의 세 번째 인물이 되는 희와시 사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왕께서 바로 이 알자 왕께서 중녀에게 희패를 주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셋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걸 소자로 봅니다. 소자로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두 개의 이 글자가 하나의 글자로서 이렇게 쓰여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해석들은 다 소자로 구별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소신 이런 식으로 소신 해가지고 이런 글자로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이 부분은 세 번째 이래서 이 눈을 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얼굴을 표현한 것인데 자 여기서도 시자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이 눈만 있죠. 머리 부분에 얼굴을 그려야 할 부분에 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머리에 눈만 있다. 얼굴 부분에 눈만 있다 해서 두목, 머리 두자에 눈목자를 써서 두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두목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슨 깡패 두목이니 도적들의 두목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단 또 한 나라의 어른 중에서 그 으뜸이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을 두목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눈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한 그 같은 학렬의 인물 중에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눈 하나만으로도 표현한 인물이 있겠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만 있을 것이고
또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목 해서 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고대의 숫자의 관념은 셋 가지만 셉니다. 셋 가지만 세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의 두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목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여할 때 이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할 때 이 여자는 형제 중에서 넷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또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주자가 있습니다. 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삼신을 나타내는 이 집, 삼신을 모신 집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 선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최초의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는 신농 하나님의 이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농 하나님은 이 글자죠. 본인의 이름이 이 아래로 그은 직선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가 되는 따님 집안은 바로 뉘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하나가 있는 이분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농, 뉘조, 희화 이리 해서 이 세 분을 합친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일러서 세 분이 합쳐진 것, 삼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분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한 것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간으로 얘기를 할 때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세 분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 시조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 삼신을 모신 중에서 시조 할아버지께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위에 초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차. 그래서 시조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차를 마시도록 이렇게 어떤 독을 해독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약초로서 바로 이 차를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다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차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바로 시조 하나님께 차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례의 기원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주자는 바로 이 여씨의 그 아버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배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의 자신의 어떤 상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분이 제사를 지내는 그 주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배주자를 이렇게 썼고 그분의 자손, 이분의 고향 임금님의 자손 중에 네 분 중에 바로 넷째, 막내가 됩니다. 이분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초로 이 희화씨, 삼신이 되는 희화씨 이분이 자신을 나타낼 때에 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농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제일 어른이 되는 그러한 분이다 해서 이분이 눈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낸 그 예를 따라서 정옥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은 이 눈을 하나,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전부 세 개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약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집안일 경우에는 눈을 두 개 그리는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두 개를 그렸지만 이것이 뒤에 가게 되면 이 둘도 이렇게 점 두 개로 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두목 그 눈으로 리더를 나타낸 그 표현이 바로 삼신이 되는 이분으로부터 신농 임금님의 부계로 전해져 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신 중에 세 번째 되는 아드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바로 요 배주자로 표현한 이 주씨가 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조선할 때에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앞에 글자 다음에 오는 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주자라고 아니고 달월로 읽고 있죠. 이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주자는 이렇게 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월자는 이렇게 양쪽이 붙는 이 글자가 월자입니다. 그래서 강의자전에서는 이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배주자는 떨어져 있고 달월자는 이렇게 붙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돼서 이 배주자가 들어갈 자리에 달월이 들어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여 할 때 이 여자가 있습니다. 부여. 이 부여할 때 요거는 부자입니다. 요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여자는 정옥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이라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부자는 또 다른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 그 근문에 보면, 초기 근문에 보면 여씨가 청동 기물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부씨가 또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각각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와 여는 아마도 이때 당시가 포나로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어떤 포나로와의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한 정의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부여해서 우리가 그 원형은 원래 이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바로 조선할 때 배주자로 되어 있는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작 보정, 그리고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현재. 그래서 근문을 해석한 그 자료들에서 보면 요거는 그대로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개가 있죠. 이것은 세 개의 불꽃입니다. 즉 삼신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이 삼신은 바로 이 집자, 이 글자를 이렇게 본래의 형태로 이렇게 바꾼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삼신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토템은 햇님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알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 햇님은 여기에 있는 작게 축약되어 있는 이 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워진 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낙관을 찍듯이 바로 이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기에 자기를 표현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나 이 글자나 이것이 같은 내용을 나타낸다. 같은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서 이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자가 여기 있고 요글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아자가 됩니다. 아자라고 하는 것은 푸나로와 사회를 나타내는 축약된 상징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이 있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 최초의 시조께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걷는 거, 이동하는 거,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발입니다. 이 발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자손 대대로 그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그 고조선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목민족이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토템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여자인데요. 배주자가 있죠. 배주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여백. 백이라고 하는 것은 맞백자입니다. 이것은 이 청동 기물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여백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아마도 뉘조와 황제 그 족단의 누군가가 이 금문을 새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백이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순서, 형제 중에서 몇째 두목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는 것을 지금 사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거 상자입니다. 이 고대에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요 윗부분은 바로 이렇게 되고 이 알, 해를 축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이 신농 하나님과 또 이 뉘조, 이 부계와 모계의 조상을 받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알은 이것이 훗날 가면은 이렇게 가지를 뻗는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이것이 목자가 되고 한자로 하게 되면 눈목자가 또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건 상이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상작 부주 해가지고 상이 아버지 알씨 햇님을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최초의 형제 중에서 첫 번째 두목 눈이 하나인 그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눈이 두 개인 인물을 나타냅니다. 이건 여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동 기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눈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제 중에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중이라고 읽습니다. 중이라고 읽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중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셋 이상의 숫자는 다르게 세질 않았습니다. 셋도 구별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셋이면 이런 중자를 쓰게 되고 짐승이 셋이면 이 무리 군자를 씁니다. 짐승이 셋이면
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짐승을 대표하는 그 셋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짐승이기 때문에 신농 하나님이 제2위에 오르기 전에 양측이었으므로,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양을 이렇게 군자에다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군이라고 하고, 또 여자가 셋이면 찬이라고 합니다. 찬. 이렇게 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을 나타내면서 이 3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자들은 여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 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중국 학자들이 바람풍 하더라도 우리는 바람풍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형제 중에서 그 서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앞에 본 그 내용이 새겨진 청동 기물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또 다른 이 여자는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청동 기물에 이렇게 여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이것은 소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소부로 읽습니다. 이것은 소부가 아니라 중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이 세 번째면 세 번째 혹은 셋 이런 3이라는 숫자를 쓸 때에는 이것은 중으로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부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 것이죠. 중부, 작, 부주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정동 근문에 표현되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눈 둘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눈이 둘이니까 이목이죠. 이목. 그래서 눈이 두 개죠. 눈이 두 개니까 이목입니다. 그래 이것이 한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신농 하나님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드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신농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정통적자다. 하나님께 제사를 받드는 바로 그 두 번째 고향 임금님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가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여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백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선 부자가 없습니다. 백여 작 그러니까 백부여씨가 이렇게 아버지 신씨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고신을 말하죠. 제국고신을 위해서 이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여의 상징 유물 이래 해가지고 이 부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네 번째라는 것이죠. 해동의 모든 이족들은 부여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부여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북부여와 같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돼지를 토템으로 해놓고 여기에 네 번째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또 제가 본 기억에 따르면 타원형의 모양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자료는 제가 없어서 여기에 영상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다음에 찾게 되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4개의 표현을 해 놓았고 가운데에 자신의 토템이 바로 햇님이다. 그러니까 시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기본 토템을 새겨놓고 여기에 넷째라는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태극기 중앙에 있는 원, 그것이 하나님의 토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보면 이 막세라든지 이런 데에 토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둥그런 원 하나만 있어요. 그런 것이 가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떠한 장식도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이 그분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청동 기물 안에 마찬가지로 또 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청동 기물에도 또 이렇게 부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 만든 것이고 이것은 그 이전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 혹은 한나라 건국 이후로 보는 등 이견이 존재하는데 고대 금문 기록상으로는 중왕 이전에 이미 부여의 존재가 확인된다. 부여와 관련한 이필, 다른 글자는 본래의 부여에서 파생된 글자다. 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부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큰 차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부여는 각각 다른 인물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두 글자 각각 성씨로 사용되었다. 그렇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씨가 또 여씨가 각각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드린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여, 부루, 부유 등은 동일한 발음으로 추정되지만 불려의 경우는 이것이 두 글자가 다 앞에 있는 글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불려는 부여를 나타낸 글자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부여는 시조가 고향 임금님으로 그의 넷째 아들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부여의 시작은 모왕 시기보다 훨씬 이전 시기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나라 때만 해도 그 나라를 나타내는 그 나라의 숫자가 30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00개 안에는 부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대륙에서 이른 시기에 이렇게 위쪽으로 대륙을 탈출해서 올라간 그러한 나라가 부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